사람들은 돈이 많은 미혼 남자는 당연히 신부감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진리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라도 오게 되면 딸을 가진 집에서는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남자를 자기 딸에게 적당한 배필감으로 점찍는다. 여보, 소식 들었어요? 드디어 네더필드 파크에 새들 사람이 나섰대요. 베넷 부인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아니,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조금 전에 롱 부인이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새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넷 부인은 남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잔뜩 조바심이 난 표정이었다. 당신이 당장 얘기하고 싶다면 들어줄 용의는 있어. 베넷 부인은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롱 부인이 그러는데 북부 출신의 굉장한 자산가가 네더필드에 새를 들어온대요. 그 청년이 월요일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집을 보러 와서는 집이 마음에 쏙 든다면서 그 자리에서 모리스 씨와 계약을 했다지 뭐예요. 미카엘 축일 전에 이사 올 거라는데 하인들은 다음 주말쯤 미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빅리 씨래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던가? 당연히 안 했죠. 게다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1년 수입이 4천 파운드라든가 5천 파운드라든가. 하여튼 우리 애들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지 뭐예요. 그게 우리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거요? 여보, 답답한 소리 좀 작작해요. 그 청년이 우리 애들 중에서 신부감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 음흉한 속셈으로 이사 오는 거랍니까? 음흉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밉살스럽게 해요? 그 청년이 우리 딸 중에서 한 애한테 푹 빠져서 결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 청년이 이사 오면 당신이 당장 찾아가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소? 당신이 아이들 앞세우고 가보구려. 아니면 애들만 보내든지.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군. 당신 미모야 아이들한테도 뒤지지 않으니 빅리 씨가 당신한테 반하기라도 하면 난처한 일 아니오. 마음에도 없는 아부 그만두세요. 나도 한때는 빠지지 않는 미모였지만 이젠 다 옛날 얘기예요. 말만한 딸이 5이나 되는데 자기 미모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긴 딸이 5이면 자기 외모를 자랑할 처지는 아니지. 어쨌든 빅리 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 보세요. 그건 약속할 수 없겠는걸? 당신 딸들을 위한 일인데 그 정도 수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만한 결혼 상대가 어디 흔한가요? 윌리엄 씨와 루카스 부인도 빅리 씨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꿍꿍이가 아니면 뭐 때문에 빅리 씨를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온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 봤어요?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여튼 당신은 무조건 빅리 씨를 찾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명분이 없으니 말이에요. 당신은 지나치게 격식을 따지는 게 탈이오. 내가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빅리 씨는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거요. 우리 딸 중에서 누구를 골라 결혼하든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몇 자 적어줄 테니 챙겨가든가. 우리 귀여운 리즈 칭찬을 덧붙여도 되겠소? 그건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리즈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제인의 반만큼이라도 예쁘기래요. 그렇다고 리디아처럼 싹싹하기래요. 그런데도 당신은 늘 리지 편만 들잖아요. 다른 애들한테 내세울 만한 구석이 있어야 칭찬을 하지. 하나같이 둔하고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어쩌겠소. 그 애들에게 비하면 리지는 훨씬 민첩하고 영리한 데가 있질 않소. 당신 딸들을 그렇게 헐뜯으면 속이 시원해요? 당신은 나를 약 올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지 알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죠. 그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요. 내가 당신의 신경과민을 얼마나 존중하는데. 적어도 20년 동안 당신 신경과민 얘기를 경청했더니 이젠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진다니까. 당신은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만큼인지 상상도 못할걸요? 왜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그 고통을 잘 견뎌내야 1년에 4천 파운드나 벌어들이는 젊은 녀석이 이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게 아니오. 그런 젊은 남자들이 20명이나 이사 온다고 해도 당신이 안 찾아가면 말짱 헛일이잖아요. 염려 말구려. 그런 남자들이 20명이나 몰려오면 그땐 맹세코 20명 다 방문하리다. 베네 씨는 머리가 좋고 재치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상대방을 비꼬는 말도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와 23해를 살아온 베넷 부인조차 도무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게 그의 단점이었다. 그에 비하면 베넷 부인은 훨씬 단순한 성격이어서 자기 마음을 쉽게 남들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이해력이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했다.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그녀는 늘 신경쇠약이 도졌다고 불평했다.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과업은 딸들을 결혼시키는 일이었고 유일한 낙은 이웃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소문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결국 베네 씨는 빅리 씨를 찾아간 첫 번째 방문자가 되었다. 아내에게는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줄곧 찾아갈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넷 씨가 빅리 씨를 방문한 날 저녁 때까지도 베넷 부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베넷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빅리 씨 얘기를 하는 도중에 슬그머니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자에 장식을 달고 있던 둘째 딸을 보고 베넷 씨가 불쑥 말을 걸었다. 그 모자가 빅리 씨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리지야. 빅리 씨가 어떤 모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찾아가 보지도 못하는데. 베넷 부인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 무도회장에서 빅리 씨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롱 부인이 소개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롱 부인이 소개해줄 리가 없어. 자기도 조카 딸이 둘씩이나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여자인 줄 아니? 그 여자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나도 동감이오. 당신이 그 부인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니 듣던 중 반가운 말이로구려. 베넷 부인은 대꾸를 안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지 엉뚱하게 딸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키티야, 제발 기침 좀 그만해라. 내 신경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신경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 키티는 기침을 아무 때나 하는 게 문제야. 꼭 안 좋은 타이밍에 기침을 한단 말이지. 베네 씨가 말했다. 제가 뭐 재미로 기침하는 줄 아세요? 키티가 발끈해서 대꾸했다. 그런데 다음 무도회는 언제야, 리지 언니? 보름 후야. 맞아. 베넷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롱 부인은 그 전날에야 돌아올 텐데 어떻게 너를 빅리 씨에게 소개해 준단 말이냐. 롱 부인도 빅리 씨를 모르는데 말이야. 그럼 당신에겐 더 유리하겠구려. 당신이 직접 리즈를 빅리 씨에게 소개하는 게 어떻겠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빅리 씨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당신은 내 속을 긁어놓는 데는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신중한 태도는 정말 존경할 만하구려. 보름 만에 친해진다는 게 힘든 일이지. 그동안 사람을 알아야 얼마나 알 수 있겠소. 그렇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설 거 아니오. 그러면 결국 롱 부인과 그 부인의 조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거고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롱부인은 꽤나 고맙게 여길걸. 그러니 당신이 사양한다면 내가 그 일을 떠맡을 수밖에 없겠구려. 딸들은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베넷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당신의 그 단호한 감탄사는 뭘 의미하는 거요? 소개하는 형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요? 아니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요? 그런 거라면 난 당신 생각에 동의할 수 없구려. 메리,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렴. 넌 생각이 깊고 좋은 책도 많이 읽었잖니. 게다가 좋은 구절은 따로 적어두기까지 하니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거 아니냐. 메리는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해서 자신의 재치를 뽐내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다시 빅리 씨 얘기로 돌아가야겠군. 이제 빅리 씨 얘기라면 신물이 나요.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그래? 그렇다면 정말 유감이로군. 왜 진작 그런 말을 하지 않았소? 당신 생각을 오늘 아침에만 알았어도 절대 빅리 씨를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일이 난처하게 되어버렸군. 하지만 이미 방문을 했으니 모른 척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고. 여자들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깜짝 놀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베넷 부인이었다. 그녀는 요란스럽게 한바탕 기쁨을 표현하고 나서 흥분이 가라앉자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당신은 정말 속이 깊은 분이세요. 당신이 결국에는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처럼 딸들을 사랑하는 분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정말 기뻐요. 오늘 아침에 빅리 씨를 방문하고도 어쩌면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죠. 기티야, 이제 마음 놓고 기침해도 될 것 같구나. 베네 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호들갑을 떠는 부인에게 질렸다는 표정으로 방에서 나갔다.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 문이 닫히고 나자 베넷 부인이 말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니?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 사람을 사귄다는 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니? 리디야, 넌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이번 무도회에서 빅리 씨가 분명히 내게 춤을 청할 거다. 엄마도 참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는 어리지만 키는 제가 가장 크잖아요. 리디아가 당차게 말했다. 그날 밤은 빅리 씨가 베네 씨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언제 찾아올 건지, 식사 초대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의논하는 일로 지나갔다. 베넷 부인은 다섯 딸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남편에게 빅리 씨에 대해 캐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낼 수 없었다. 뻔뻔하게 노골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고 빙 둘러서 속을 떠보기도 했지만 베네 씨는 이런 모든 술수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다.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루카스 부인의 간접적인 정보에 의지해야 했다. 그녀에게서 들은 얘기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루카스 경이 빅리 씨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빅리 씨는 아주 젊고 잘생긴 데다 성격도 쾌활한 청년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다음 모임에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춤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여자들의 마음은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우리 딸 중 하나가 결혼을 잘해서 네더필드에 정착하면 다른 아이들도 언니처럼 시집을 잘 가게 될 거고 그렇게만 되면 나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일이에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베넷 씨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찾아왔다. 그는 10분 동안 서재에서 베넷 씨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는 미인으로 소문난 딸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부친만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은 운이 좋게도 위층 창문으로 파란 양복을 입고 검은 말을 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곧 만찬 초대장이 발송되었고 베넷 부인은 자신의 살림 솜씨를 뽐낼 식단까지 짜놓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빅리 씨의 답장이 도착했다. 런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식사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계획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베넷 부인의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그녀는 빅리 씨가 하트퍼드셔에 도착하자마자 런던에 볼 일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붙어 있지 않고 늘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다. 루카스 부인은 빅리 씨가 성대한 무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을 거라고 말해서 베넷 부인의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빅리 씨가 숙녀 12명과 신사 7명을 파티에 데려올 거라는 말이 들려왔다. 딸들은 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못마땅해했지만 무도회 전날 빅리 씨가 12명의 여자가 아니라 5명의 누이들과 사촌 1명을 데리고 올 거라는 말을 듣자 겨우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막상 파티에 도착한 사람은 빅리 씨와 그의 누이 2명과 큰 누나의 남편, 그리고 다른 청년 1명, 이렇게 5사람뿐이었다. 빅리는 준수하고 신사다운 외모에 유쾌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몸가짐을 갖춘 청년이었다. 그의 누이들도 상류사회의 품위가 넘치는 미인들이었고 빅리의 매형인 허스트 씨 역시 신사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빅리의 친구인 다하 씨는 큰 키와 멋진 체격, 수려한 용모와 품위 있는 몸가짐으로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게다가 그가 파티에 들어선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그의 연수입이 1만 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온 방안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인물이 출중하다고 칭찬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더 미남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를 바라보는 찬탄의 시선은 그날 밤 파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듯한 그의 거만한 태도는 곧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의 인기도 더불어 시들어 버렸다. 더비셰에 엄청나게 큰 영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오만한 표정과 불쾌한 태도를 상쇄할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인 빅리와는 비교할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인물로 전락해버렸다. 빅리는 무도회에 참석한 중요한 사람들과 금방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쾌활한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춤을 췄다. 무도회가 끝날 즈음에는 파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에는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의 부침성 있는 성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친구인 다하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성품이었다. 다하시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를 소개받는 것조차 거절했다. 그는 저녁 내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자기 일행에게만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더없이 거만하고 불쾌한 인물로 단정짓고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 중에서도 다하시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베넷 부인이었다. 그녀는 다하시의 행동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특히 자기 딸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분개했다. 파티에 참석한 남자들의 숫자가 부족한 탓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겨우 2번밖에 춤을 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다하시와 빅리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빅리는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친구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권하려던 참이었다. 이봐 다하시,
자네도 춤을 춰야지. 이렇게 멍청하게 혼자 떨어져 있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런 자리에선 춤을 추는 게 예의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나는 춤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춤추는 걸 내가 얼마나 질색하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이런 데서 춤추는 건 도저히 못할 노릇이야. 자네 누이들은 벌써 파트너가 있고 다른 여자와 춤추는 건 내겐 고역이야. 자네처럼 까다로운 친구는 없을 거야.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오늘 저녁처럼 멋진 여자들을 많이 만난 건 처음일세. 자네도 보다시피 보기 드문 미인들도 있지 않나. 자네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여자와 춤추고 있어. 다하시는 베네시의 맞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하지만 자네 뒤에 앉아있는 그녀의 동생도 꽤 예쁜 편이지 않은가? 게다가 성격도 아주 쾌활해 보이던데 내 파트너에게 부탁해서 자네에게 소개해주지.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는 잠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더니 그녀와 눈길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돌리고는 차갑게 말했다. 못 봐줄 정도는 아니군. 하지만 반할 정도도 아니야. 난 지금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를 상대해줄 기분이 아니라네.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네 파트너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나 즐기지 그래. 빅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베넷 양에게 돌아갔고 다하시는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씁쓸한 기분을 사겨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울해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댔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그녀의 장난기 많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그날 밤은 베넷 씨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베넷 부인은 네더필드 일행이 맞다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했다. 빅리는 제인과 두 번이나 춤을 추었고 그의 누이들도 그녀를 남다르게 대하는 것 같았다. 제인 역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못지않게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메리는 빅리 양에게 자신이 이 근방에서 가장 똑똑한 아가씨라고 소개하는 말을 들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한 번도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추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가장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베넷 일가는 즐거운 기분으로 그들의 본거지인 롱본으로 돌아왔다. 베넷 씨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워낙 책을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오늘 밤 무도회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청년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반대였다. 여보, 이렇게 즐거웠던 밤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무도회였는지 몰라요. 당신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이는 인기가 최고였어요. 모두들 예쁘다고 난리들이었죠. 빅리 씨도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두 번이나 제인과 춤을 추었다니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보. 제인과 두 번이나 춤을 춘 거예요. 거기서 빅리 씨가 두 번이나 춤을 청한 여자는 제인밖에 없었어요. 빅리 씨는 처음에는 루카스 양에게 춤을 청했죠. 빅리 씨가 그 여자와 일어서는 걸 보고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루카스 양에게 반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기는 그 여자에게 반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제인이 춤추는 걸 보고는 홀딱 반한 모양이에요. 제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소개해달라고 하더니 다음에 춤을 청하지 뭐예요. 세 번째는 킹양과 추었고 네 번째는 마리아 루카스, 다섯 번째는 다시 제인, 여섯 번째는 리지, 그리고 블랑세 춤은 빅리 씨가 나를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그렇게 춤을 많이 추지는 않았을 텐데.
아, 제발. 그 파트너 얘기는 그만둘 수 없겠소? 빅리 씨가 첫 번째 춤을 출 때 발목을 삐었더라면 좋았을걸. 베넷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남편의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다. 여보, 난 그 청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그의 누이들도 정말 멋진 아가씨들이었어요. 그 아가씨들이 입은 드레스처럼 우아한 옷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허스트 부인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는 이 대목에서 베넷 부인은 다시 옷 이야기는 그만두라는 남편의 항의를 받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렸다. 그녀는 다하시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대해 몹시 언짢은 심정을 담아 과장해서 떠들어댔다. 하지만 리지가 그 남자의 마음에 안 든 게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그렇게 기분 나쁘고 몰상식한 남자가 리지를 마음에 들어하면 그게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이죠. 얼마나 콧대가 높고 잘난 척하는지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으스대는 꼬락선이라니. 같이 춤추고 싶을 만큼 잘생기지도 못한 주제에 당신이 가서 그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자예요. 제인은 엘리자베스와 둘만 남게 되자 그동안 조심스럽게 빅리를 칭찬하던 태도를 바꿔 정말 훌륭한 남자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빅리 씨는 젊은 남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남자야. 분별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활달하지 않니? 난 그렇게 매너가 좋은 남자는 처음 봤어.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행동할까?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하고 엘리자베스가 맞장구를 쳤다. 젊은 남자라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외모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완벽한 남자란 거네. 빅리 씨가 내게 두 번째 춤을 청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 그럴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거든. 정말 그랬어? 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언니와 내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야. 언니는 남자들의 관심을 받으면 항상 의외인 것처럼 놀라지만 난 전혀 놀라지 않거든. 그 남자가 언니에게 두 번째 춤을 신청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야. 거기에서 언니가 다른 여자들보다 5배는 더 예쁘다는 걸 그 남자가 모를 리 없잖아. 언니가 그걸 고마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 어쨌든 빅리 씨는 꽤 호감이 가는 사람인 건 분명해. 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언니는 그 남자보다 훨씬 더 못한 남자들도 좋아했으니까 말이야. 얘 말하는 것 좀 봐. 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언니는 상대가 누구든 결점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 언니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 난 언니가 누구 흉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항상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나도 알아. 내가 언니에게 놀라는 것도 바로 그 점이야. 언니는 올바른 판단력이 있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지? 남의 흠을 잡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널려 있어. 하지만 언니처럼 가식 없이 순수하게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언니는 빅리 씨 누이들도 마음에 들어 하잖아. 안 그래? 내가 보기에는 누이들의 매너는 오빠보다 못한 것 같던데. 처음 볼 때는 그랬어.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주 좋은 여자들이더라. 빅리 양은 오빠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돌봐주기로 했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빅리 양은 아주 좋은 이웃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수긍하는 건 아니었다. 무도회에서 본 그들의 태도는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보다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했고 쉽사리 남의 말에 동요하거나
누군가의 호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빅리의 누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 매우 훌륭한 숙녀들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면 꽤나 싹싹하게 행동했고 원할 때는 남들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상당히 뛰어난 외모를 지닌 데다 런던에 있는 인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2만 파운드나 되는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분수 이상 돈을 써댔고 상류층의 사람들만 상대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길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믿고 있었다. 영국 북부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재산이 장사로 모두 벌어들인 거라는 사실보다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빅리는 선친에게서 거의 10만 파운드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땅을 사고 싶어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빅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땅을 사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가끔 땅을 물색하기도 했지만 그의 무사한이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빅리가 훌륭한 저택과 수렵권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여생을 네더필드에서 지내면서 토지 매입권은 다음 세대에 맡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누이들은 속으로 빅리가 자기 소유의 저택을 갖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빅리가 저택을 임대하자 빅리 양은 망설임 없이 그의 식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허스트 부인 역시 재산보다 집안을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서 빅리의 집에 그냥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다. 빅리는 성년이 된 지 2년이 채 못 되었을 때 우연히 네더필드의 저택을 구경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직접 그 집에 가서 겨우 30분 동안 돌아보고는 집의 위치와 방이 마음에 들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다. 그와 다하시는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다. 다하시는 빅리의 느긋하고 솔직하면서도 유연한 성품을 좋아했다. 이런 성격은 다하시 자신의 성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하시가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적인 능력은 다하시가 더 뛰어난 편이었다. 빅리도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다하시의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내성적이며 까다로웠다. 그의 태도는 품격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빅리가 훨씬 유리했다. 빅리는 어디에 가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지만 다하시는 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편이었다. 두 사람이 메리턴의 모임에 대해 나누는 대화만 들어봐도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빅리는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여자들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더할 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주었고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내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베넷 양에 대해서는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하시는 그들이 아름다움이나 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티끌만큼도 흥미를 느낄 수 없었으며 그들 역시 자신에게 전혀 관심과 호감을 보이지 않았고 베넷 양이 예쁘다는 건 인정하지만 웃음이 너무 해프다고 말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여동생은 베넷 양이 너무 많이 웃는 건 사실이지만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칭찬하면서 더 깊이 사귀고 싶다고 말했다. 베넷 양은 이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귀결되었고 빅리는 누이들의 찬사를 자신이 그녀를 선택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롱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네시 가족이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은 이전에 메리턴에서 장사를 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왕에게 청원해서 기사 자격까지 받았다. 기사라는 직위가 그에게는 대단한 명예로 여겨졌든지 그는 장사일과 좁은 시장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염증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메리턴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그 집을 루카스 저택이라고 명명하고 그곳에서 장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누리며 오로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과 예의를 베푸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것으로 인해 거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정중하게 대했다. 원래 아기가 없고 친절하며 자상한 성품을 타고난 그는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국왕을 아련하고부터는 예의의 화신처럼 되었다. 루카스 부인은 성품이 착하고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다는 점에서 베넷 부인에게는 안성맞춤인 이웃이었다. 루카스 부인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7살인 첫 딸은 현명하고 총명한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였다. 루카스 자매들이 베넷 자매들에게 파티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 무도회가 열린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자매들이 롱본으로 찾아왔다. 어젯밤 시작이 정말 좋았어, 샬럿. 빅리 씨가 내게 첫 번째로 춤을 청했잖니? 베넷 부인이 속마음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네, 하지만 그분은 두 번째 파트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제인을 말하는 거니? 두 번이나 춤춘 상대가 제인이니 말이다. 제인에게 호감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더구나. 사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긴 한다만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이다. 하지만 로빈슨 씨가 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구나. 제가 빅리 씨와 로빈슨 씨가 하는 얘기를 엿들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로빈슨 씨가 빅리 씨에게 메리턴 파티가 어떠냐, 아름다운 여자들이 정말 많지 않느냐, 누가 가장 예쁜 것 같으냐고 물으니까 마지막 질문에 주저없이 말할 것도 없이 베넷이 큰 따님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걸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꼭 일이 잘 되란 법은 없지 않겠니? 그 얘기보다 내가 들은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엘리자? 물론 다하시 씨가 한 말은 빅리 씨의 말처럼 믿을 만한 게 못되긴 하지만 불쌍한 엘리자, 그냥 봐줄만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샬럿이 엘리자베스를 보며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얘긴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 일을 생각하면 리지도 속이 뒤집어질 테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더구나. 그런 남자의 마음에 들면 그게 또 고약한 일이지 뭐겠니. 롱부인이 그러는데 어젯밤 30분 동안이나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글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지 뭐냐.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다하시 씨가 롱부인에게 얘기하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제인이 말했다. 아, 그거 말이냐? 롱부인이 하도 답답해서 네더필드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대답하더란다. 롱부인이 말을 거니까 볼멘 소리를 하더래. 빅리양한테 들은 얘긴데 그분은 친한 사이가 아니면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래요. 그래도 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다고 하던걸요. 난 그런 얘긴 못 믿겠다, 얘.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라면 왜 롱부인에게 한마디도 말을 붙이지 않았겠니? 하긴 짐작 가는 일이 있긴 하다. 다들 그 사람을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구나. 롱부인이 마차가 없어서
무도회에 마차를 세내서 타고 왔다는 얘길 그 사람이 들은 게 분명해. 농부인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건 상관없지만 엘리자와 춤을 추지 않은 건 정말 화가 나요. 샬롯이 말했다. 엘리자, 내가 너라면 다시 기회가 온다고 해도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춤추지 않을 거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절대 그 사람하고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분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요. 집안이며 재산이며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요. 샬롯이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구겨놓지만 않았다면 나라도 그 사람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있었을 거야. 엘리자베스가 말을 받았다. 내 생각에 오만은 이번에는 자신의 깊은 사고력에 대한 오만으로 가득 찬 메리가 나섰다. 인간에게 매우 흔한 약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에 따르면 오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성향이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오만에 빠지기 쉽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의 특성에 대해 나름대로 자만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허영과 오만은 흔히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거야. 허영이 없는 사람도 오만할 수 있어. 오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허영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거야. 누나들을 따라온 루카스 씨의 아들이 말했다. 내가 다하시 씨처럼 부자라면 남들이 오만하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난 사냥개를 몇 마리나 기르고 매일 한 병씩 포도주를 마실 테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절대 안 돼. 내 눈에 띄면 당장 병을 뺏어버릴 거야. 베넷 부인이 소년을 협박했다. 소년은 포도주병을 뺏기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베넷 부인은 계속 뺏을 거라고 울음장을 놓고 그런 그들의 논쟁은 헤어질 때에야 끝이 났다. 롱본의 여인들은 곧 네더필드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방문에 대한 정식 답례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베넷 양의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베넷 양의 어머니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고 동생들은 말을 붙여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큰딸과 둘째 딸에게는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제이는 그들의 호의를 더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거만하다는 느낌을 받은 데다 제인에게도 역시 그런 태도로 대하는 걸 보고 그들을 선뜻 좋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제인에게 그나마 호의적으로 대하는 건 빅리가 제인을 칭찬한 데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빅리가 제인을 사모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고 제인도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호감이 점점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해서 어느 정도 사랑에 빠져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걸 다행스럽게 여겼다. 제인은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자제할 줄 알았고 늘 쾌활한 성격이어서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억측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얘기를 루카스 양에게 털어놓았다. 루카스 양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친구에게 말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게 재미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까지 좋아하는 감정을 감추다 보면 그 남자를 붙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니? 그럼 그 남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까맣게 모른다는 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 모든 애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정이 저절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지. 누구든 자유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는 있어. 처음에 약간의 호감을 갖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는데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 빅리 씨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건 분명하지만 네 언니 편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언니를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언니도 자기 딴에는 반응을 보이는 거야.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내 눈에도 빤히 보이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남자가 숙맥인 거지. 하지만 그 사람은 너만큼 네 언니 성격을 잘 모르잖아.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많이 좋아하고 굳이 그런 감정을 숨기려 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있겠니? 그야 자주 만난다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네 언니와 빅리 씨는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몇 시간씩 함께 있던 적은 없잖아. 게다가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니까 둘만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는 단 30분의 시간이라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그 남자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사랑을 키워갈 수 있어. 결혼을 잘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네 방법도 나쁘지 않아. 어떻게든 돈 많은 남편을 구하겠다든지 시집을 꼭 가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나라도 그런 방법을 택했을 거야. 하지만 언니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야. 언니는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언니는 지금 자기가 그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감정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단 말이야. 언니가 그 남자를 안 지 고작 보름밖에 안 됐어. 메리턴에서 그분과 4번 춤을 추었고 그 사람 집에서 아침에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4번인가 같이 식사를 했지. 그 정도로 언니가 그 남자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표현대로라면 분명 불가능한 얘기지. 그 남자와 식사만 했다면 식욕이 좋은지 아닌지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었겠지. 하지만 4번이나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잊지 마. 4번의 저녁 시간이면 충분히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야. 그래, 4번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 모두 커머스 게임보다 뱅턴 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정도는 알아낸 것 같더라. 하지만 두 사람의 중요한 성격은 별로 드러난 게 없다는 게 문제지. 글쎄, 어쨌든 난 제인 언니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제인 언니가 내일 결혼하든 12달 동안 그의 성격을 연구하든 행복할 확률은 마찬가지야. 결혼의 행복은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거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두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의 성격이 점점 변해서 결국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 마련이지. 평생을 함께 보내려는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 네 말은 정말 흥미롭기는 하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야. 너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알지? 너라도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냐. 엘리자베스는 언니에 대한 빅리의 태도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그의 친구인 다하시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하시는 처음에는 그녀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전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녀를 쳐다본 것도 단지 결점을 잡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목구비가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자신과 친구들에게 확인시키려는 순간 그녀의 검은 눈동자의 풍부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남다른 지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다시 비판적인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을 깨뜨리는 결점을 찾아냈지만 그녀의 몸가짐이 경쾌하고 유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류 사회의 전형적인 예의 범절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고 발랄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 자신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하시는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남자였고 자기를 춤을 청할 만큼 아름답지 못한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먼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행동은 엘리자베스의 신경을 건드렸다. 윌리엄 루카스 경의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였다. 다하시 씨는 무슨 속셈으로 내가 포스터 대령과 얘기하는 걸 엿들었던 걸까? 엘리자베스가 샬럿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다하시 씨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걸?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무슨 수작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다고 말해버릴 거야. 그 남자의 눈빛은 어쩐지 나를 빈정거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세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기가 눌려버릴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교롭게도 다하시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말을 걸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루카스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엘리자베스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다하시 씨, 방금 제가 포스터 대령에게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할 때 제 말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대단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숙녀들은 원래 그런 일엔 늘 열성이니까요. 여자들에 대해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졸라댈 차례네요. 루카스 양이 말했다. 내가 피아노를 열 테니까 넌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지, 엘리자? 넌 정말 못 말리는 친구야. 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게 만드는구나. 내 허영심이 음악적으로 발달했다면 네가 더없이 고마웠겠지. 하지만 난 인류 연주자들의 연주만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질색이야. 하지만 루카스 양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엘리자베스는 승낙하고 말았다. 그럼 좋아. 정 그렇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진지한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죽을 시키려면 잠시 숨을 멈춰라. 저도 노래 부르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게 좋겠네요. 그녀의 노래는 썩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듣기에 달콤한 노래였다. 두 곡을 부르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메리가 나서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짐짓 진지한 자세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리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인물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녀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데 열심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피아노에는 재능도 취미도 없었다. 단지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 허영심 때문에 잘난 척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연주자라고 해도 그런 자만심은 흠이 될 만한 일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연주 실력은 동생의 반도 못 따라갔지만 여유롭고 겸손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연주를 경청할 수 있었다. 메리는 긴 협주곡을 연주한 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가곡을 연주해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루카스 집안의 딸들과 함께 방 한쪽에서 장교들과 열심히 춤을 추고 있던 그녀의 동생들이 청한 연주였다. 다하시는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 춤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몹시 골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윌리엄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가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춤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오락이죠, 다하시 씨. 춤만한 오락은 없지 않나요? 저는 춤이 상류 사회에서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류 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윌리엄 경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친구분은 춤을 매우 즐기시는 것 같군요. 그는 빅리가 춤추는 무리에 합류하는 걸 보고 말했다. 다하시 씨도 당연히 춤을 잘 추시겠죠? 제가 메리턴에서 춤추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 봤죠. 아주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춤을 추시나요? 아니요, 전혀 추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그곳에 대한 적절한 경의의 표현이 아닐까요? 저로서는 어떤 곳이든 그런 경의의 표현은 피하고 싶습니다. 런던에도 집이 있으시죠? 다하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도시에 정착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워낙 제가 상류 사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런던의 공기가 집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대화 상대는 대답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마침 엘리자베스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엘리자베스에게 춤출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엘리자베스 양, 왜 춤을 안 추고 있죠? 다하시 씨, 이 젊은 아가씨를 멋진 춤 파트너로 소개하죠. 눈앞에 이런 미인이 있는데 춤을 거절하시진 못할걸요.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다하시에게 넘겨주었다. 다하시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게 싫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당황해서 손을 빼내고 뒷걸음질 치며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전 춤출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춤출 상대를 구하러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하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그녀에게 춤출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완강했다. 윌리엄 경이 다시 설득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엘리자 양, 그렇게 뛰어난 춤솜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행복을 거절하다니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여기 계신 신사분도 춤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30분 정도는 기꺼이 할애하실 것 같은데. 다하시 씨는 워낙 예의가 바른 분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야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상대라면 정중한 게 당연한 일이죠. 누가 이런 파트너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노골적인 거절을 당했지만 다하시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때 빅리 양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아마 못 맞추실걸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은 밤을 보내는 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짜증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따분하고 시끄럽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다들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잖아요. 가차없는 비난의 말씀 기꺼이 들어드리죠. 완전히 잘못 짚으셨네요. 전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여쁜 여성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두 눈동자가 베풀어주는 커다란 기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죠. 빅리 양은 다하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여성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다하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빅리 양은 놀라서 그의 말을 반복했다. 어머나, 정말 놀랍군요. 언제부터 그 여자분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축하 인사는 언제 드려야 하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군요. 여자들의 상상력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순간에 칭찬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날아가죠. 제게 축하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된 거로 봐야겠네요. 아주 재미있는 장모님을 모시게 될 테고 펜벌리에서 함께 사시게 되겠군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동안 다하시는 무관심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무슨 말을 해도 될 거라고 안심한 빅리양은 끝도 없이 재담을 늘어놓았다.